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은 이제 전체 내용은 다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금강경을 2철 동안 수업을 하는 가운데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또 못 드린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볼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해공제일이거든요.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이해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경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지만 전체 금강경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그게 공이죠. 금강경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이러면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여기서 등장한 이유가 바로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 그 물음을 던지고 부처님은 그걸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수보리가 마치 잘 이해를 못해서 계속 부처님한테 묻고 부처님은 그것을 또 타일르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대답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보리는 뭔가 이걸 잘 몰라서 묻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의심이 많죠. 일단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병일 수도 있지만 또 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수보리는 약인 경우죠. 그 의심을 통해서 공의 이치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을 계속 부처님께 질문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바를 우리가 묻고 싶었던 바를 이 수보리가 대신 물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에 대한 질문,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지는 질문은 결국 수보리 개인의 의문점이기도 하지만 정작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부처님께 던진다. 그래서 결국 나의 궁금증을 또한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수보리는 결국 그러한 소임으로 부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소임으로 등장해서 끊임없이 이 금강경을 통해 금강경의 대의를 묻고 또 묻는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금강경의 대의를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2철 동안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혹여 의심이 나거나 또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한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어쨌든 2철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 저기서 질문하는 거요? 이민식. 해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켜지지 마이크가? 왜 마이크가 안 켜져?
마이크가 안 켜지는데? 그, 그 음성 조절하는 데 알아요? 거기로 들어가 보시오. 여기요? 선생님, 네, 저 질문해도 돼요? 네, 하는 거 없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는 거 없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는 법 없이 하라. 고시를 했으면 내가 고시했다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고시를 하고 잠깐 내가 고시를 했지 하다가 그걸 까먹으면 그것도 하는 거 없이 한 거예요? 까먹으면? 네.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복을 짓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복을 지었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이것도 모두상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거를 누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상이 생긴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일어난 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휙 주고 마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뭘 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도 않고 끌고 가지도 않는 거죠. 그냥 그때 한 생각인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만약에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내가 했으니까 참 기분이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는 괜히 했어라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게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바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하는 바 없이 한다는 것은 그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어떤 개념도 갖지 않는 거죠. 스님, 네.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저 할머니 힘들겠다 해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도와드리고 나서 복이 지었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고서는 까먹었어요. 그럼 무주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까먹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는 무주상이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는 무주상인데 거기서 내가 복을 지었네 이러면 이제 유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까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걸리는 생각들이 없고 또 그냥 마음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그 마음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또 돌이켜서 벌써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복을 지었구나. 이렇게 지었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게 상이 되는 거죠. 그 지은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지은 바가 없다는 것은 내가 도와준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했을 뿐인 거죠. 그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뭐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보면 그 츤데레라고 하나? 츤데레? 츤데레가 무슨 말이야, 나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틱틱거리면서 다 해주는 거? 근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래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것도 뭐 막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길을 가다 우연히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가서 휙 도와주고 또 호련히 또 휙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도와주긴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도와준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무주상 보시죠. 응? 예를 들어서 전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경찰이 한 차를 막 쫓아서 막 가는 거야. 이 쫓아가 서지를 않아. 막 차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이러는데 도망을 가 계속.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쫓아가죠. 이 사람이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휙 들어간 거야. 그 주차장을 막 1층 가고 2층 가고 3층 가고 4층 가고 뺑뺑뺑 돌다가 또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그 들어가는 차를 봤어. 경찰이 쫓아가 들어가는 차를. 그래서 운동하고 나오다가 나오는 것 같은 거지, 이제. 이 사람은 벌써 감을 잡은 거야. 이게 뭔가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있는 차다. 그리고 저기서 나오니까 갑자기 앞에 그 가드레일 같은 거를 탁 꺼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차가 딱 나오니까 그 앞에다 대고 탁 밀어버리는 거죠. 차가 나갈 수가 없어진 거죠. 경찰이 뒤따라오고 바로. 그러고는 휙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했으면 하루 종일 쫓아다닐 뻔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으로 뭔가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순간적으로 헤아린다면 내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순간적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마음이 막 도와줘야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제 막 뭔가 기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탁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호련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져간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구해주고 나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냐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또 강도를 잡은 사람이나 또 치안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뭔가 했다라는 공적심을 가지면 이게 공덕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반감이. 근데 거기서 아무 느낌 없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큰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휙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무주상보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대판의 무주상보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부터 공동체 의식이 많다. 어떤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많아서 어디 안 된 걸 보면은 그걸 못 봐준다 이 말이죠. 또 지금은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예를 생각해봐요. 초가집 살고 한옥집에 살고 이럴 때는 방음장치가 제일 안 되는 동네예요. 예? 옛날에 방음장치가 안 돼. 무슨 방음이 되겠어요. 뭐 초가삼간집에서 저 이웃집에서 뭔 소리 나면 다 알아요. 그럼 마을에 누가 왔는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 누가 오면 벌써 얘기가 도는 거죠. 이제 야 누구네 집에 누가 왔대. 그러니까 집안에 또는 마을에 뭔 일이 생기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서로에 대한 삶에 뭔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무관심하지는 않는 거죠. 그게 좋은 점이죠. 그런데 안 좋은 건 뭐겠어요? 너무 관심을 갖는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 그냥 좀 프라이버시가 좀 있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같이 짓잖아요. 그죠? 그 품앗이하고 뭐 두레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지어주고 또 이 사람 농사할 때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또 도와주고 서로 그랬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자 했고 그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DNA 안에는 이런 남을 돕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이 배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 뭐 당군 할아버지의 이념이 뭐 홍익인간 아니에요. 홍익인간. 그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DNA가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이겠지만 우리의 DNA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봐요.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건대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로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 한순간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뭐 몽고 시절에 그 왕이 쫓겨가지고 강화도로 쫓겨간 적도 있었고, 또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 적도 있었고, 물론 이런 역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빼앗겨서 아예 국권을 침탈당했던 적이 뭐 일제시대는 참 있었군요. 일제시대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말은 그 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속국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속국.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그 뭐 조공을 했으니까 뭐를 바치기도 했고 뭐 또 간섭을 하면 또 그걸 또 따르기도 했고 이랬으니까 뭐 속국이란 말에 뭐 크게 뭐 그거를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정치적인 일환이고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국이었어도. 또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온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를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차지했던 건 잠시 그 몽고가 들어왔을 때이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뿐이에요. 중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수나라, 당나라 때가 그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수나라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중국의 수나라가. 또 당나라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당태종인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때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을지문덕이에요. 살수대첩이라고 알죠? 우리나라는 5만도 안 돼. 병력이 전 국가의 병력이 5만도 안 돼. 근데 2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결국 거기에 대항한 병력은 10,000명이었어요. 그러면 20대 1 아니에요? 게임도 안 되죠. 근데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20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당태종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눈에 박혔어요. 눈에. 그러니까 눈이 애꾸눈이 돼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어디 땅에 가보면은 그 당태종이 그 이세민이가 숨어있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숨어있던 우물이라고 후에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니까. 근데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당고종인가 뭐 당현종인가 이 사람이 당나라를 만든 사람이죠. 그 아들에게 그런 거예요. 절대 고구려는 침략하지 마라.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도 이 당태종이가 기어코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결국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당나라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때로는 외교로, 때로는 아주 지혜를 발휘한 전쟁으로 이 사람들을 끝내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DNA 안에는 그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똘똘 뭉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집안에 있는 아녀자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 뭐 행주산성
여인네들이 치마로 돌무대기를 담아다가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임진왜란은 이미 정부 군은 다 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왕이 도망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이. 근데 거기에서 광군이 모여진 게 아니고 의병이 일어나고 또 승병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군사들은, 정규 군사는 다 패했어요. 육군들은 다 패했죠. 유일하게 여러분 잘 아는 이순신만 버티고 있었던 거고, 그런 수많은 속에서도 결국 이 민초들이 그 국난을 극복한 거죠.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를 한번 보면은요, 뭐 우리가 치욕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더 극악무도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학병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터진 게 이제 3.1운동. 3.1운동이 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얘네들은 밟아도 일어나는 놈들이다. 아주 뿌리조차 없애야 된다. 이라고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문화 말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로 삼았던 모든 내용을, 태극기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도 뭐 삽살개, 또 호랑이 이런 거 다 없애고, 심지어 그를 털옷을 만든다는 명목을 삼아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또 산이란 산에다가 전부 다 철말뚝을 박아가지고, 최근까지도 아마 그걸 뽑아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철심을 산 정상에다가 박았어요. 한 1m 정도 되게. 왜 박은 줄 알아요? 이게 산의 전기를 끊어야 이 사람들이 기운이 감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아주 정말 초토화를 시켰어요. 정신문화까지 다. 그래서 스님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장가를 가게 했잖아요. 장가를 가게 하는 거예요. 일본 불교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 문명을 이렇게 말살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언어까지 못 쓰게 해줘. 그래서 일본어로만 쓰게 하고, 초등학교도 다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 보면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해외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36년 동안 엄청난 저항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건 몇 분 안 되지만 정작 그 민초들이 해왔던 역사는 대단하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을 어쨌든 몰아내고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되었죠. 어떤 그런 국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그 아픈 역사지만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 먹은 학생이 그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저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 3번만 외치면 죽인다 그러면 그 외칠 사람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10몇 살 된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세상. 요새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얘기가 어떻게 이쪽으로 샜는데 이 금강경을 얘기하다가 무주상부시를 얘기하다 여기로 샜나? 어쨌든 우리 역사가 그런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DNA 안에 국난극복의 아주 훌륭한 DNA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 한 80년, 70년 아주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극복한 나라잖아요. 그죠? 6.25 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23년이니까 거의 73년 만에 지금 세계 7대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은 DNA는 뭔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프리카보다 최빈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뭐 10번 안에는 든단 말이에요. 10번째 안에는. 그런 거 보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 DNA가 지금까지 뭔가 살아 숨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한 기업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홍익인간의 그 이념이 저는 무주상보시의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크하게 도와줘도 도와준 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끝낼까? 금강경 뭐 두철하고 뭐 어쨌어요?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이 무신반은 제가 생각한 데는 지금 이제 금강경 두철, 원각경 두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릴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2번 하고 나면, 원각경하고 금강경 하고 나면 이제 다른 반 올라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반이 또 들어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금강경과 원각경이 어떤 수행의 근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본이 돼야죠. 우리 강원에도 사실은 사교반 되면 이 2개를 꼭 배우거든요. 사교반이면 3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게 이제 핵심 교의다 이 말이죠. 그걸 배워야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게 이제 이렇게 딱 갖춰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넘어가도 자연스럽게 이 선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이 2가지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서로 나아가면 더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물론 또 뭐 불시반 가면 또 뭐 새로운 걸 또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여기는 아주 고정적으로 무신반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신반이나 불신반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뭐 새로운 거를 이제 추가해 가는 거고, 이제 금강경은 또 뭐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신반하고 같이 했던 거고요. 원각경 할 때는 이제 일신반은 다른 걸 좀 해볼까 해요. 질문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질문 안 하니까. 자, 어쨌든 뭐 2철 동안 또 이 금강경이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제대로 설명이 되었나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터이고 또
여러분에게 또 잘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또 이게 계기가 되어서 다음에 또 금강경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 탁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발언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내 안목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열리고 뭔가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